자, 이제 소득공제 얘기를 좀 해보죠. 소득공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공제에 보면 인적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적공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인적공제 이제 기본공제라는 게 있죠.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한 명당 연간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겁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이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소득금액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 중에 소득금액 요건부터 살펴볼게요. 소득금액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즉 경비를 차감한 후에 소득금액으로, 소득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에 소득금액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100만 원. 그리고 이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 양도소득금액까지 합쳐서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없네. 그래서 기본공제를 넣어가지고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택을 매매해가지고 양도소득금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구세천 전산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납니다.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거 티가 나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다 그러면은 꼼꼼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튼 그게 소득금액입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은 각각 달라집니다. 일단 본인부터 보죠.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을 내줍니다. 즉 나이 요건 없고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 소득금액 요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150만 원. 배우자는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요. 소득금액만 1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직계존속 내 위로는 60세 이상 그리고 100만 원 이하. 내 밑으로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그리고 형제자매도 됩니다. 형제자매. 뭐 내가 나이 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동생이 뭐 60이 넘었는데 뭐 돈벌이 없이 저래 있다. 그래서 내가 부양하고 있다. 그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20세 이하인 동생을 내가 복양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위탁아동 이런 건 생략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여기에 해당하면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경로우대자 공제 보면은 나이가 이제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자 공제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추가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 부모님이 두 분 다 70세 이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버지는 소득금액이 없는데 어머니는 소득금액이 있다고 볼게. 집을 팔아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내 기본공제 대상이니까 150만 원 일단 인적공제 기본공제 받고 나이가 70이 넘으셨으니까 경로우대자 공제로 추가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소득금액이 있으니까 기본공제 못 받고 당연히 추가공제도 못 받는 거예요. 됐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지 추가로 더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아버지 기본공제는 제가 받고 추가공제는 제 동생이 받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집에 구성원으로 있으면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 원을 추가 공제를 해준다. 부녀자 공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여성인데 배우자가 있다. 직장생활하는데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해줍니다.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다. 혼자서 뭐 애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5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한부모 공제는 말 그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다. 그럼 1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추가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제가 할아버지랑 둘이서 같이 오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91에 돌아가셨어요. 91에. 근데 중풍이 두 번 와가지고 장애인 등급, 그 당시에는 장애인 등급 5등급까지 있을 때 제일 경미한 장애인 등급인 5등급이 나왔었어요. 5등급이. 할아버지가 8월 3일자로 돌아가셨거든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3일자에 돌아가셨으면 12월 31일자로 할아버지는 안 계시죠. 그죠? 그런 경우에 기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사망일 전일 8월 2일자에는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죠. 그래서 기본공제 150만 원 일단 받습니다. 그 91에 돌아가셨으니까 경로대자 공제 100만 원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이 있었으니까 장애인 등급 장애인 공제 200만 원도 추가로 받아요. 이렇게 추가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부모 공제랑 부녀자 공제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 가능하냐? 아니, 선택권이라는 건 없고 법에 둘 중에 큰 금액인 한부모 공제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아까 그 인적 공제 중에 세부 사항을 조금 살펴보면 나이 요건이라고 돼 있죠. 장애인은 나이 요건 이런 거 무관합니다. 소득 금액 요건 100만 원 이하만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 요건에 비과세, 과세 제외, 분리과세는 제외한 금액이고 소득 금액 기준이고 필요금액이 아주 차감한. 그리고 종합 퇴직 양도 소득 금액 합산해 가지고 100만 원 이하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00만 원 이하에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요거는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옛날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2014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 때문에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근로소득 공제, 우리 아까 잠깐 살펴봤던 근로소득 공제에 500만 원까지는 80%를 소득 공제해줬어요. 그럼 500만 원에 80% 하면 400만 원이죠. 그럼 차감하면 100만 원이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500만 원 구간이 70%로 바뀌었어요. 그럼 500만 원에서 70%인 350만 원을 차감하면 150만 원이 소득 금액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갑자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겨버렸다고. 그래서 세법이 부랴부랴 정비를 해가지고 총 금액이 500만 원까지는 계속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을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 얘기다. 자, 그리고 밑에 부양가족을 볼게요. 부양가족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 자매도 포함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장인, 장모, 처남, 처제도 다 내가 동거복량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동거복량하면 전입신고가 같이 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계모, 계부, 의붓자식도 다 포함된다. 범위가 자꾸 넓어졌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계모, 계무, 의붓자식 다 포함된다. 자, 제가 재혼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상대방도 재혼이에요. 재혼. 근데 초혼일 때 애 둘이 있었는데 애 둘이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초혼일 때 애 둘이 있었는데 애 둘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전부 다 내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현 시대 상황에서 살펴볼 때 자식들 앞으로 문제될 게 걱정이 돼가지고 혼인신고는 안 하고 즉 사실혼 관계로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 그런데 세법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법률혼 관계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 즉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공제 못 받습니다. 공제 못 받아요. 하나만 더. 직계존속과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혼은 다 제외한다 되어 있죠. 예를 하나 들게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 아버지가 사별하시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는 거예요. 세장가를 가신다고요. 세장가를. 근데 아버지가 소득이 없고 그 새어머니도 소득이 없고 거기서 데리고 온 자식들도 있어. 다 소득이 없어. 내가 봉양하고 있어. 내가 다 소득공제 다 받을 수 있어요. 의붓자식. 그리고 계모, 계부 다 된다고. 다 돼. 그런데 만약에 자식들 걱정에 사실혼 관계로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됐죠? 조금만 더. 만약에 법률혼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계모조 제 입장에서는 계모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내가 계모를 모시고 살아. 그런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 정도 아시죠? 자, 위탁아동 뭐 이런 건 뭐 건너뛰고요. 부녀자 공제는 아까 그 50만 원 얘기하는 거였는데 예전에는 뭐 규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요건이 강화돼가지고 단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생겼다더라. 그 정도 보시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괄호 1번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이 되는 자. 동거 여부, 즉 전입신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입신고.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도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기러기 아빠예요. 기러기 아빠. 애를 유학을 보냈다고. 애를 유학을 보냈는데 밥에 먹이는 것 때문에 와이프가 따라갔어. 와이프가 따라갔다고. 그럼 같이 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생활 근거지가 다르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줘가지고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동그라미 2번.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부산에 살지만 애를 서울로 유학을 보내놨다. 그래도 제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거주자나 배우자 포함해가지고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개하는 경우, 요거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어. 그래서 동거복양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 입장에서.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도리어 자식들이랑 같이 안 살려고 그래요. 서로 불편한 게 싫어가지고.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같이 안 살더라도 근처에서는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자주 뒤다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전입신고가 같이 안 돼 있고 근처에서 사신다.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전입신고는 따로 돼 있지만.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 요건도 있죠. 아까 우리 나이에 60세 이상, 뭐 20세 이하 이런 요건들이 있었죠. 제가 현업에서 실무 강의할 때 나이 요건 이건 어떻게 따집니까? 나이는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면 대부분 돌아오는 답변이 만 나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세기한 중에 하루라도 그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그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무조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이면 아까 부모님인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12월 1일자로 60세가 됐어. 그러면 60세 이상인 날이 하루라도 있죠. 그러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된댔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12월 1일자로 21세가 됐어. 그래도 20세 이하인 날이 하루는 있죠. 하루라도는 존재하잖아. 하루 이상은. 그러면 무조건 다 해준다. 해주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럼 기후. 기중에 사망한 자는 사망일체는 기준, 장애치유자는 치유일체는 기준.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8월 3일자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8월 2일 기준 살아계셨죠?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8월 3일자로 장애가 치유됐다. 8월 2일 기준 장애가 있었죠? 그죠? 해주겠다 그 얘기.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괄호 3번은 한 명이 2명 이상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중복 공제 안 되고 그중 한 명이 공제 대상 가족이 된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근데 저랑 동생이랑 둘 다 봉양하고 있고 저랑 동생이랑 둘 다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면 제가 기본공제를 받아도 되고 동생이 기본공제를 받아도 돼. 부모님에 대해서. 근데 둘 다 기본공제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중복 적용은 안 된다. 전산 잘 돼 있어서 바로 티 납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누구의 공제 대상 가족인지 불분명한 경우 동그라미 기억 정도만 볼게요. 갑의 배우자가 을의 부양 가족에 해당될 때는 갑의 배우자란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소득이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제 입장에서 배우자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소득이 있다고 또 가정할게요.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는 제 배우자가 딸 자식이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앞선다 그 얘기예요. 제가 받아먹는 거예요. 배우자가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보시죠. 넘어갑니다. 자, 종합소득공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연금보험료 공제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국민연금 불입한 게 있으면 전체 다, 전액 다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참고삼아 들어놓으시면 되는데 역모기지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역 리버스 모기지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참 힘들죠. 그죠?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 물론 저도 지금 변화는 계속 급변하고 있지만 제가 또 이제 연로해지게 되면 또 그런 얘기가 안 있겠나 싶지만 아무튼 간에 저희 부모님 세대 입장에서는 노후 준비라는 걸 하기가 힘들었죠.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자식들이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그죠? 30 넘어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33, 34 때문에 이제 시집 장가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0 넘어 취직해가지고 뭐 지가 모아놓은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결혼 자금까지 대줘야 되죠. 무슨 돈으로? 노후 자금을 떼가지고. 그럼 부모님은 노후를 어떻게 하는데? 자식한테 노후 자금을 대줬으니까 자식이 봉양해야 되는데 자식은 지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 그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노후에 재산이라고는 노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 하나밖에 없다고. 집 하나. 그 집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제 여관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집을 담보로 맡기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그 집을 감정을 합니다. 얼마 정도 값어치가 되는지. 그리고 저도 감정을 합니다. 몇 살 정도까지 살 수 있을지.
그래가지고 연금 형태로 지급을 해줘요. 지급을. 그럼 제가 죽고 나면 그걸 이제 팔아치워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제가 연로해지거나 혹은 제 자식 세대가 되면 아마 이게 만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아무튼 그런 걸 하게 되면 그 집을 감정을 하면서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아무튼 현재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상각을 하면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이자 비용 중에 일정 부분 한 200만 원 정도를 소득공제해주는 그런 혜택이라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특별소득공제도 있죠.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 특별소득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첫 번째 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 이제 공적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보험. 아까 국민연금 얘기했죠. 나머지 공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이런 거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한 게 있으면 전액 다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 그리고 주택자금공제에 되어 있죠. 주택자금공제는 간단히만 언급드릴게요. 실무 강의 때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지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세 가지로. 주택 청약저축 넣는 거 있죠. 청약저축 넣는 거. 연 240만 원 하는 거. 무주택 세대일 경우에 총금액이 7천만 원 또 이하여야 돼요. 뭐 개정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한 40% 정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도록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데? 국민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표현하는데 국민주택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로 들어간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법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은 전부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우리 공급면적으로 따질 때 일반적으로 33평, 34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같아 그 전세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온다고 그럼 원리금 상환액 원금과 이자 전세 자금 원금이랑 이자를 갚아갈 거 아닙니까? 그 갚는 금액의 40% 정도를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가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샀을 때 담보대출 우리 막 길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30년 특가 상품 35년도 나왔는데 얼마 전에 주택 대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50년짜리를 냈는데 돈이 났다더라 그런 말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에 대해서는 이자 갚은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또 소득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다더라.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게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 그 정도만 보시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취지부터 조금 언급드릴 거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나온 취지는 과표 양성화 차원. 과표 양성화 차원이 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음식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고 계산이요, 할머니 계산이요. 5,000원, 10,000원 이러면 카드요, 삼촌아 카드 안 되는데 현금으로 주면 안 되겠나? 그럼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현금 매출액을 감춥니다. 감춰. 그럼 봐봐. 매입은 있는데 매출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매출을 감추면 매입도 감추게 됩니다. 현금 매출을 매입을 일으키면서. 그럼 현금 매입을 일으키면서 감춘다는 얘기는 여기에 물건을 판 매출처 거래처가 있겠죠. 거기서 그 현금 매출을 또 감춥니다. 연쇄적으로 현금 매출을 다 감춰가지고 세금을 탈세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가지고 과세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걸 과표 양성화 차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드러낼 수 있느냐? 카드를 많이 결제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딱 긁는 순간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 탁 기재가 되거든. 등재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를 많이 쓸 수 있는데 혜택을 줘야 되겠죠. 혜택을. 근데 지금 시대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편의점에 가가지고 껌1 통 사도 카드 걷거든요. 그럼 더 이상 신용카드 과표 양성화 차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즉 신용카드 보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을 일몰시키려고 했는데 전국의 유리지가 근로소득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로소득자들 혜택이라고 소득공제 혜택이라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정부에서 물러섰어요. 어떻게 물러섰느냐? 알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 다만 공제율은 확 낮춰버렸어요. 과거에 한 40%까지 됐던 게 공제율이 15%까지 떨어지고 이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활용하는 형태로 바뀌어갔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통시장 좀 살리자 거예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많이 줄게. 또 대중교통 이용하자. 공제 혜택 많이 줄게. 그리고 작년에 들어온 규정 중에 좀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 책 좀 읽자 이거야. 도서 사는데 카드 긁어라. 또 신문 좀 보자. 신문 구독하는데 카드 긁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혜택을 제법 많이 줍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없어지지 않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속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빨간 글씨 정도만 보시죠.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 사용액이 적용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내가 카드 긁은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좀비속 소득이 없대. 근데 카드는 무슨 돈이 있어서 긁냐 이거야. 내가 준 돈으로 긁겠지. 그럼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됐죠? 근데 물론 공제 배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비정상으로 썼다든지 아니면 이중공제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 공제를 받았는데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긁었다 해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또 적용해주면 이중으로 혜택 주는 거니까 그럴 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안 해준다. 뭐 각종 이렇게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공과금 납부한 이런 것들도 공제 안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산식 구조를 써놨죠. 요것도 좀 볼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는 신용카드, 뭐 직불카드, 선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뭐 현금영 수조, 그리고 뭐 전자화폐 결제한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식 구조를 써놨는데 산식 구조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정도로 복잡하냐면 회계사, 세무사, 고시생, 2차 수험생들도 이걸 포기할 정도로 복잡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요거 하나만 보려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금액의 25% 곱한 걸 차감한다 돼 있죠. 요게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총금액의 4분의 1 이상을 신용카드를 긁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총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2,500 이상을 카드를 긁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카드를 긁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 보시죠. 넘어갑니다. 한도 이런 것도 다 건너뛸게요. 자, 중요한 거.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세액공제, 각종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출을 신용카드를 긁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중복 적용을 해주느냐? 중복 적용 안 해주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이중으로 혜택을 주게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는 중복 적용이 됩니다. 즉 의료비 지출할 때 카드를 긁으면 카드 소득공제도 되고요. 의료비 세액공제도 됩니다. 하나 더, 교육비 중에 애들 교복구입비,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중고등학생만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원생도 교복구입비 이런 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하나고 물론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입니다. 그런 거 카드 긁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됩니다. 됐죠? 이런 걸 아셔야 카드 긁으실 때 어떻게 긁으시는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됐죠? 넘어가면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한도도 있는데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한도도 있다더라. 배제되는 경우는 뭐냐? 각종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인적 공제 중에 기본공제 나 거, 본인 거 150만 원, 그리고 나중에 할 건데 표준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13만 원. 요거 말고는 못 받습니다. 물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나중에라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 한번 살펴보시죠. 세액공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만입니다. 일부만 실어놓은 거예요. 일부예요. 일부만 축약시켜서 실어놨어요. 이 중에 음령 들어간 거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만 좀 언급드릴게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이런 게 있고요. 조특법에 월세세액공제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자, 자녀세액공제부터 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괄호 1과 괄호 2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주는 거예요. 괄호 1은 기본공제라고 표현하고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인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우리 아까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나이 요건이 20세 이하여야 됐죠. 근데 8세 이상이래. 그럼 8세 이상
20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당 15만 원씩 둘까지. 그럼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 그럼 아가 셋이면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총 60만 원 이렇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8세 이상이어야 돼요. 요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사항. 작년까지는 7세 이상이었거든요. 요거는 왜 8세 이상이냐면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아요. 그래서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작년에는 왜 이게 7세였는데 작년까지는 아동수당이 6세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아동수당 범위가 7세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8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출산 입양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식이 있으면 걔가 만약에 첫째면 30, 둘째면 50, 셋째면 70 이렇게 해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애가 둘인데 첫째는 2014년생이고 둘째는 2023년 올해 태어났다고 볼게요. 그럼 8세 이상 자녀는 2014년생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죠. 15만 원 기본공제. 그리고 올해 출산한 애 둘째죠. 50만 원, 총 64만 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조금 안타까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매한가지죠. 국민연금이 거의 뭐 바닥이라고 그러죠. 국민연금 가지고 노후가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노후 대비할 때 뭐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 그만두고 나온 퇴직금 가지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쪼개가지고 쓰겠습니까? 그걸 이제 굴리려고 주식에 박아놓든지 혹은 사업을 시작하겠죠. 근데 뭐 사업이 한다고 다 잘 됩니까? 장사라는 게. 그죠? 44만 개인 자영업자들이 개업을 했다가 42만 개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을 하는 이 상황, 시국에. 그죠? 쉽지 않죠. 근데 정부 쪽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면 굶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약탈하고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런 게 겁이 나니까 자꾸 정부에서 장려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려?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라. 개인연금저축 불입하면 12% 혹은 15%를 세액공제해 주겠다. 이런 혜택이 있다. 그렇죠? 개인연금저축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노후 보장하는 방법이, 노후 대비하는 방법이 국민연금 없잖아요. 그죠? 퇴직금도 뭐 없겠죠. 그래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가지 말고 연금 형태로 불입해 가지고 받아가라고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IRP 계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개인연금저축인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연금저축을 자꾸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되니까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특별세액공제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거예요.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세액공제.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아까 얘기한 보험료랑 다릅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공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그런데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다 갖춘 대상자를 위해서 보험료 지출한 거. 즉, 제가 제 자식 보험료를 내준다고. 제 자식 내 기본공제 대상자야. 그러면 내가 대준 거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안 따지고요. 의료비 세액공제 보세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다 안 따집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안 따지면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죠. 즉, 이 얘기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나이도 나이 요건 안 따지고 소득금액이 많대. 그렇지만 내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의료비 지출한 거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그렇죠? 내 자식이 22살이야. 나이 요건도 충족 못했어. 소득도 없대. 근데 내가 자식을 위해 가지고 의료비 지출한 거 의료비 세액공제 내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교육비 세액공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교육비만 볼 거예요. 교육비는 나이 요건 안 따지고 소득금액 요건만 따진다. 방금 내 자식이 22살인데 대학생이야. 소득이 없다고. 20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네. 나이가 많네. 20세 22살이니까. 근데 소득이 없네. 지가 무슨 돈으로 학비를 댔을 거냐고. 내가 대준 돈으로 냈겠지. 제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 대상 보험료 어디 있죠? 그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장성 보험. 우리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러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거, 혹은 환급금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어떻게 해주는데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 15% 해주는 규정이 있다더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계약 기간 동안 안 분하지 않고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가를 공제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100만 원짜리를 넣는데 7월 1일에 넣어가지고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가 보장기간이야. 그럼 올해는 그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 내년에 나머지 50만 원 세액공제 대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입하는 시점 기준이라고. 100만 원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됐죠? 넘어가면 자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아까 했죠. 나이 소득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받은 건 제외한다. 요번에 의료비가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400이 나왔어. 그럼 내 실질적으로 주머니에서 나온 건 600이잖아. 그 600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 얘기예요. 됐죠?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자, 동그라미 1번 진찰,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도 들어갑니다. 질병 예방, 즉 건강검진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국외 의료비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지출한 것만. 자, 동그라미 2번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 한약도 됩니다. 그런데 보약은 안 됩니다. 보약 말고 치료 목적의 한약 얘기하는 거예요. 보약은 안 됩니다. 그 예전에 한참 한의사들 난리였죠. 국세청에서 뭐 전수조사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였죠. 그죠? 보약인데 치료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며가지고 전수조사 해가지고 세금 폭탄 맞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벌써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었죠. 동그라미 3번에 장애인 보장구, 그죠? 의료기기 이런 거. 제가 군생활을 병원 부대에서 했었는데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이러면 보조기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맞춤형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단가가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이 없는 집은 안 되겠구나 안타까웠는데 이걸 렌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렌탈한 임차비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4번에 시력 보정용 안경 컨택트 렌즈 구입비 한 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서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경 50만 원, 컨택트 렌즈 50만 원. 그 얘기가 아니라 안경, 컨택트 렌즈 다 합쳐서 연간 50만 원까지 한 명당. 자, 보청기 구입비. 몰랐는데 보청기가 좋은 거는 1,000만 원이 넘는답니다. 보청기 비싸더라고요.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뭐 참고 삼아 보실 건 동그라미 7번 정도? 동그라미 7번 해당 과세안의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조리원비 있죠. 산후조리원비도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0만 원까지는 출산 1회당. 이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신문 강의할 때마다 공무원분들도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쌍둥이 낳았다고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애 하나 값을 받겠습니까? 그죠? 근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에 200만 원, 애 하나당 200만 원 한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지켜보시죠. 내년에 또 개정이 될지. 넘어가십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15% 곱하는 게 있고 20% 곱하는 게 있고 30% 곱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계산 구조를 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20% 세공제를 해주고 난임 시술비도 돈 많이 든답니다. 30% 한정 해주고 나머지는 15% 정도 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산식에 보시면 뒤에 빼는 게 있어요. 총 금액의 3%를 뺀다고 돼 있죠. 3%. 총 금액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3% 곱하면 300이죠. 300. 그럼 앞에서 빼는데 앞에 금액이 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번 산식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300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300이 나오면 동그라미 2번 금액에서 뺍니다. 극단적으로 할게요. 동그라미 2번 금액도 없다라고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00 그대로 남아있죠. 동그라미 3번에서 뺍니다. 그것도 없다고 볼게요. 동그라미 4번에서 뺍니다. 즉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금액의 3% 이상을 지출하지 않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들 중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일반 교육비만 살펴봅시다. 기본공제 대상자 아까 봤죠? 나이 제한 안 따지고 소득금액 제한만 따진다. 그래서 22살인 대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그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직계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을 위해서 지급한 다음에 교육비. 다만 직계 존속을 위한 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한이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제가 대학을 보내준다. 교육비 공제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직계 존속을 위한 건 안 됩니다. 그죠? 정말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뭐 기타 이렇게 있죠.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되죠.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만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입시학원 보낸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아직 취약자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학원 교육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는데 대학원생은 본인 것만 됩니다. 본인 것만 된다는 얘기는 내가 대학원을 가는데 지출한 비용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근데 와이프를 대학원을 보내주면서 내가 돈을 대줬다. 못 받는다 그 얘기.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제일 밑에 보면 법에 정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 돼 있죠. 학비도 많이 인플레 됐죠. 그죠? 그 애들이 요즘에 이제는 큰 학문을 연구하는 데가 대학이었는데, 그죠? 요즘엔 대학 졸업장이 이제 운전면허증처럼 돼버려가지고 없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비치죠. 그래서 애들이 취직이 안 되는 건 매한가지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울며깨장기로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근데 시대상에 또 요즘 변모하고 있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기술이 최고인 시대가 또 돌아왔죠. 공고상고가 가까워하는 시기가 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학문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애들만 대학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학들끼리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양질의 대학들, 교육과정이 괜찮은 대학들만 아마 남지 않겠어요. 부산도 다 통폐합 안 되겠어요. 그죠? 지금 학교들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얘네들이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당장 취직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예기간, 거치기간이 좀 있고요.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의 이제 인사팀의 연말정 담당자, 급여 담당자가 그 금융기관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직원한테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갚아나가죠. 그 학자금 대출 갚은 것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어떻게 큰 혜택인데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소득이 없으니까 세액 공제를 못 받았잖아요.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다만 내 것만 돼요. 내가 갚으면서 내가 공제받는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학원 체육시설은 미취학 아동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교과서 산 거, 책 산 거,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생만 하나고 연간 한 명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들 애들 성장기에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크죠. 그리고 장염도 심하다 보니까 옷도 찢어먹고 그러죠. 한 명당 연간 50만 원이면 좀 부족하겠죠. 2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교복이 한 벌이 지급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벌만 더 사면 되니까 충분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학비, 특별활동비 이런 것들도 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특별활동 시간 되면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반장 앞에 나와 너는 사람 이름 써놔 자습해 이랬었는데 요즘엔 진짜 특별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편을 한 34년 정도 잡고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정년퇴직 하시기 직전에 영화반을 맡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인가 애들 데리고 극장에 영화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발생하는 비용들 그런 것들도 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수학여행 있죠. 연간 30만 원 한도. 수학여행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데 연간 30만 원. 연간 30만 원이면 너무 좀 부족하죠. 그죠? 예전에야 수학여행 그러면 속리산 문장대 해사고 설악산 해사고 이랬지. 요즘에는 다 제주도 아니면 일본 이래 가잖아요. 30만 원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 좀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부족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이 올해 들어온 규정입니다. 개정이 되면서 입학 전형료. 대학 입시에 이제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입학 전형료 한 번에 지원을 6군데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전형료가 7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부담스럽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으로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교육비 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는데 한 명당 한도가 있거든. 본인을 위해서 지출하는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요. 나머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다 300만 원씩 연간. 대학생은 900만 원. 거기에 지출한 금액의 15% 곱한 게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1번에 수령시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학자금도 있죠. 회사에 만약에 근로복지기금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직원들 복지 차원인데 일반적으로는 회사 직원들 자녀들 학자금 대주는 용도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건 수령했을 때 소득세랑 증여세가 다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그럼 세금이 과세가 안 됐으니까 그것만큼은 차감한 나머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정도 보시죠. 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얘기 안 할 거고 요것만, 빨간 것만. 제가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 및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이 제한 없고 소득금액 요건만 제한이 있다. 즉 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랑 부양가족이 기부를 했대. 소득금액 제한이 있어. 소득이 없어 이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기부를 했겠냐 이거예요. 제가 준 돈으로 했겠죠. 그럼 제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 얘기. 그렇죠? 자,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거는 근로소득자들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 말고 저 밑에 계산구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야 될 정도로 복잡해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게. 그리고 마지막에 월세 세액공제. 과세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전용면 85제곱미터 이하, 혹은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뭐 부산인 경우에는 보통 해운대를 제외한 중심지에서는 기준시가 다 4억 미치니까 33평짜리 아파트들이 한 6, 7억짜리들이 기준시가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되니까요.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겠죠. 거기서 월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15% 정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요게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그죠? 자, 요 정도 하시죠. 강의 촬영을 이미 한번 다 했다가 그걸 엎어버리고 새로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말이 좀 빨리 말이 너무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촬영한 것도 아마 사이즈가 클 거예요. 사이즈가 커서 제가 또 인코딩 작업을 해가지고 화질을 안 좋게 낮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화면에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 교환을 배포를 할 테니까 교환을 옆에 띄워 놓으시고 강의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번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될 때 그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